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월급은 왜 안 오를까요? 참 의문입니다. 그죠? 안녕하세요. 봉급쟁이 투자 친구들의 호랭이 아빠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진짜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돈 좀 벌었다고 마트 가서 장 볼 때 물건 가격을 거의 안 보고 샀는데 요즘은 장 보고 나서 카드 결제할 때 보면 돈 단위가 다르더라고요.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물가 상승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의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이 또한 인플레이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돈을 다루는 기본이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이제 출발! 자, 우선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저의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수요 공급 법칙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잖아요. 수요 공급 법칙은 주로 이 그래프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기본은 이렇습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간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예로 코로나19가 막 퍼졌을 때 마스크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그전에는 1,000원 정도 하던 마스크가 갑자기 5,0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5,000원에도 실제로 구하기가 어려웠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급등한 거죠. 얼마 전에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가 서울 고척돔에서 열렸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선수인 오타니도 오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인 김하성 선수도 오다 보니까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인터넷 예매한 지 8분 만에 다 매진이 됐다고 하네요. 그만큼 수요가 많았던 거겠죠. 티켓 가격은 다양했는데요. 실제로 10만원 정도 하는 티켓이 암표로 35만원에 팔려다가 경찰한테 걸렸다. 이런 뉴스가 나기도 했어요. 이 암표가 불법이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에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이 수요 공급 법칙의 한 꼭지이고요. 반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겠죠. 최근에 다이아몬드 가격이 내려갔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다이아몬드는 보석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귀했습니다. 생산량도 적어서 가격도 잘 안 떨어졌고요. 그런데 최근 2년 사이에 가격이 무려 30% 가까이 빠졌어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든 탓도 있다고는 하는데, 무엇보다 공업용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인조 다이아몬드가 많이 공급이 되었대요. 2020년도에는 천연 다이아몬드 비해서 인조 다이아몬드가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인조 다이아몬드가 9.3% 가까이 차지한다고 하네요. 거의 한 3, 4년 만에 인조 다이아몬드 공급이 한 4배 정도 는 거죠. 그러니까 싼 인조 다이아몬드가 많이 공급이 되니까 비싼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내려가 버린 거예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이게 수요 공급의 법칙이겠죠. 자, 시작한 김에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자, one more thing, maybe one more time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이 시장 경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가격을 적절하게 조율한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1776년에 무려 지금부터 한 250년 전에 국부론이라는 책을 내면서 거기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수요 공급 법칙을 설명하는 그래프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 상품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어요. 최근에 사과 가격이 급등하니까 사과가 아닌 다른 과일로 수요가 돌아서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리고 수요가 줄어들면, 이쪽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공급도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의 기본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죠. 아는 체 좀 해봤습니다. 자, 앞에까지 수요 공급 법칙의 기본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수요 공급 법칙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회가 있습니다. 라면 하나하고 비누 2개를 교환하는, 물물 교환하는 사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누 생산하는 공장에서 혁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비누 공급이 많아졌습니다. 앞에 수요 공급 법칙 얘기할 때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라면 하나하고 비누 4개가 같아졌습니다. 비누 가격이 내려간 거죠. 라면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받고 비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받네요. 그쵸? 자, 이제 비누를 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라면 하나가 1,000원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비누 2개랑 바꿀 수 있었던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돈의 공급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돈의 가격은 떨어진다. 그쵸? 이제는 라면이 2,000원을 줘야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비누가 많이 공급되면 비누의 가치가 내려간 것처럼 돈이 많이 공급되면 돈의 가치가 내려갑니다. 이거 물가 상승인데? 인플레이션인데? 그쵸? 우리는 이거를 물가 상승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여겨야만 합니다. 앞에 비누가 많이 공급이 돼서 비누 가격이 내려간 거나 돈이 많이 공급돼서 돈의 가격이 내려간 거나 똑같죠. 수요 공급 법칙에 전혀 위배되지 않죠.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한번 볼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패드가 돈을 얼마나 풀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돈을 엄청 풀었죠.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 갑작스럽게 2배를 풉니다.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또 풀고 이게 흔히 얘기하는 3차 양적 완화죠.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1조 달러에서 거의 4조 5천 달러까지 3조 5천 달러를 풀었네요. 그리고 코로나가 확산되던 2020년 초에 또 돈을 엄청나게 풉니다. 얼마나 풀었냐? 단기간에 거의 3조 달러를 풀어버렸습니다. 앞에 2008년부터 쭉 길게 해서 3조 달러를 푼 것도 많은 돈인데 이때는 거의 뭐 한두 달 이내에 돈을 다 풀어버린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쭉쭉쭉쭉쭉 더 풀어요. 2022년까지. 이제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하고 있는 중인데 회수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이 2008년에 분명히 1조 달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회수를 조금 했다 해도 7만 5천 달러. 몇 배가 는 거예요? 7배가 넘게 늘었네요. 돈이 엄청나게 풀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내려갔겠다. 그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라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받고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에이, 미국 애들이 돈 풀어서 우리 모두 지금 고생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돈을 막 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 없었죠. 이 처음 겪어본 코로나가 시장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돈을 푼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었어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한 12년 동안 돈을 거의 한 400% 가까이 늘렸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가 시작되던 시기에 돈을 갑작스럽게 많이 풀었고요. 이 풀린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론가는 막 가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이 넘었습니다. 이 또한 무관하지 않겠죠. 그리고 최근에 금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3년도에 어머니한테 금 팔아라. 그때 24만원? 한돈에 2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어머니께 금 파셔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나름 제가 여기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파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죄송스럽네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게 돈을 푼 거랑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금은 많이 안 풀렸고, 그쵸? 물가가 올라서 나는 너무 괴롭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나쁜 것인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당연히 마트 가서 물건 사는데 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짜증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시장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화폐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겠죠. 돈을 들고 있으면 계속 이득이니까 돈을 안 쓰게 되겠죠. 돈을 써야 시장 경제가 팽팽팽팽 돌아가는데 돈을 안 써버려. 그러면은 경제가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인플레이션이 생겨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 법으로 딱 정의가 돼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돈을 풀었다가 쪼였다가 한다. 근데 그 물가 안정 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 2%, 전년 대비해서 2% 올리는 게 한국은행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뭐야 이거? 한국은행이라는 데가 인플레이션을 만든다고? 맞아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적정한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고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인플레이션은 계속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니까 화폐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이해되셨지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우리 월급은 왜 안 오를까요? 참 의문입니다. 그죠?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 가격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는 거를 말하거든요. 실제로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상품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더 많죠. 결국에는 기업들이 원자재 같은 거를 사서 가공한 다음에 소비자들한테 상품을 파는 거니까요. 우리가 사회책에서 배웠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라고 배웠죠. 어떤 제조회사가 있다고 해봐요. 제조회사는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을 팔아서 매출을 올립니다. 이 돈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면 원자재를 사서 가공을 하고 그리고 그 가공을 하려면 임금을 줘야죠. 킹, 왕 아니고 월급이요, 월급. 그리고 뭐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것들 경비가 들어갈 거고 그리고 회사는 이윤이 남아야 돌아가니까 이윤까지 더해질 거고요.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상품 판매 가격도 같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이윤이 비슷해지겠죠. 이전이랑. 그런데 이 상품 판매 가격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장에서 무한 경쟁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 제품 가격을 올려버리면 경쟁사한테 고객을 뺏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회사가 구입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그거에 맞춰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윤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때 회사는 주로 경비를 줄입니다. 그나마 회사에서 가장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원자재 가격 같은 거는 회사가 컨트롤하기 어렵겠죠, 당연히. 들어가는 경비 어떻게 줄일까요? 일단 뭐 직원들의 회식비도 줄이고 그리고 뭐 출장비도 줄여봅니다. 출장을 좀 덜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무실 전등을 뭐 반만 켜라고 합니다. 원래 한 30개 켰다가 15개만 켜라고 하는 거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종이도 아껴보겠다고 이면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 경비를 줄여서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임금을 줄이거나 해고를 하죠. 사실 직원을 내보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쉽진 않아요. 직원들이 있어야 무슨 상품이 만들어지고 그걸 팔아야 이윤이 남으니까요. 그래도 안 되면 직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카페나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대부분 키오스크를 쓰잖아요. 이런 것들도 임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이런 상황들 고려하면 임금이 오르는 거는 쉽지가 않겠죠.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또 상품 가격이 올랐지만 임금은 가장 늦게 오를 거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의 월급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의 월급이 오르지 않는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외면한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우리는 월급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고 얘기했죠. 앞에 수요 공급 법칙 얘기할 때 라면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받고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투자라는 거는 결국엔 어떤 물건을 사는 행위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주식은 물건을 사는 건 아니지만 물건에 준하는 거를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시장 경제가 돌아간다면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화폐 가치는 점점점 떨어진다.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월급이 인플레이션은 생겼지만 우리의 월급이 오르지 않는 이유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방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해 주실 거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